수요일은 이석현 정치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용민 이사장님이 가슴으로 나온 평론가 이석현입니다. 사실상 입양된 평론가. 그래요. 또 뭐 정치 늑구라는 그쵸. 또 별명을 갖고 계시죠. 예. 네. 자, 그래요. 그나저나 어제 묻고 더블로가에서 또 대박이라고 할까요? 네. 큰 홈런이 하나 나왔더라고요. 그 민경윤 이제 경제평론가로 저희가 이제 호칭합니다만 현대증권 노조위원장 하실 때 어마어마한 권력과 싸움을 벌였던 분이에요. 아하. 그때 곁에 변호사 김용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김용남 후보는 뭐 형제 그 이상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아주 가깝게 그리고 가정사를 아주 훤히 꿰뚫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제 나와서 가정사를. 예. 아니 저도 그 보고 되게 몰랐던 사실도 많이 알게 되고 좋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저 같은 이제 방송인의 입장에서는 네. 동접자가 상당히 많더라. 긴장감을 뉴잼스 일원으로서 현이로서 아이고. 긴장감을 좀 가졌고요. 뉴잼스도 아주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참 이 김용민 TV가 노동 친화적인 그 방송국이다. 음. 그 7,000명 그 동접자를 확인하고도 월요일 날 빨간 날이니까 단호하게 쉬어버리는 기세를 살릴 생각이 있나? 아이고 저는 사실은 노동 친화적이라기보다는 자본가입니다. 그렇죠. 그 휴일엔 그 추가 수당 직원들 줘야 나오게 돼서? 하면은 많은 돈을 줘야 돼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자, 근데 농담이에요. 예. 묻고 더블로가는 원래 경제 프로 아니었어요? 경제 프로인데 경제를 빙자한 언제 경제? 경제를 빙자한 정치 방송입니다. 그 너무 웃겨가지고 사실 저 처음 시작할 때 아. 저 프로를 런칭하실 때 저한테 그랬어요. 석현이 형 죽이는 경제 프로를 하나 만들 거야. 그래서 그래요 난 했는데 맨날 썸네일만 보면 김용남 얘기, 조국 얘기 이거는 경제 프로가 맞나? 그럴 수 없지. 지금 김용남의 가장 가까운 동지가 지금 패널인데. 아니, 근데 물 또 들어올 때 노조해야지. 조회수가 잘 나와. 예. 욕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저기 앞에 계신 김모 PD님한테 하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뭐라고 거의 묻고 용남으로 가가 됐다. 그래서 정말 김용민 PD의 어떤 이런 기획력 훌륭하다. 기획력 아니에요. 전 민경윤 그 위원장과 함께 방송하기로 했을 때 이분이 김용남 후보하고 무슨 관계가 있었다는 생각은 뭐 혹은 정보는 전혀 없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번 건 말고도 네. 그 전에도 맨날 정치 얘기하고 있더라고 방송에서. 그래요. 경제 얘기 언제 나오나. 그러니까 주식 올랐다고 잠깐 기뻐하시고 역시 근데 김용민 TV는 정치 프로죠. 네. 시사 프로죠. 자 어제 그 종가가 8천이 넘었어요. 아하. 또 경제가 또 아주 불붙는 그런 시기고 주식도 아주 불붙는 시대고 해서 그 시대에 음. 김용남 얘기를 하고 있는 김용남이 그래서 국회에 들어가야 해요. 그것도 맞네요. 그 주식에 있어서는 또 주식을 어떻게 부양해야 할지 이 경제 그걸 엮어내네. 민주화적 그 관점에서 경제 민주화의 관점에서 그 대안을 누구보다도 그림을 잘 그리는 분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그쵸. 점을 또, 역설하고 있습니다. 경제 민주화라는 말보다는 저는 자본시장 선진화 뭐 음.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김용남 그 후보께서. 거기에선 사실 전문가인 건 분명합니다. 또 저도 이쪽에서는 또 그 경제 민주화가 훨씬 더 친화적인 용어니까. 약간 좀 이제 트렌디하지 않아서 제가 좀 업그레이드를 해봤고요. 알겠습니다. 예전에 저도 이제 김용남 후보랑은 개혁신당에서 좀 알고 지냈어요. 그러네. 그 국민의힘이 하도 개판을 쳐가지고 이 양반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개혁신당으로 그쵸. 가셔서 정책위 의장을 했었어요. 그렇죠. 그때도 아무도 그런 정책위 토론 같은 거 안 나가려고 할 때 그냥 저희는 김용남 후보를 출격시키면 마음이 편했습니다. 이분이 국민의힘이 있으면서 가장 답답해했던 것이 뭐냐면은 거버넌스라는 말을 모르는 정도가 아니라 이해 자체를 하려고 하지 않았다. 대부분 모든 방면에서 그분들은 별로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 공부를 잘 안 하십니다. 네. 그런 참. 의미에서 김용남 후보가 그 국회의원이 돼서 민주당에서 활동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또 계속해서 김용남 이야기로 보따리를 펼쳐보겠습니다. 네. 조회수 보증수표 용남형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만든 게 바로 조국이에요. 조국. 그럼요. 네. 그리고 사실 지난 며칠간 김용남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네. 좀 속이 상했을 거는 같아요. 네. 걱정도 하시고 그랬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는 아무래도 그래서 사실은 이번 선거 결과는
조국 심판 선거가 됐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아하. 있냐. 너 저 사면복권돼서 나왔으면은 좀 뭐 다소곳한 모습으로 좀 겸허한 모습으로 있어야 되는데 뭐 심판자가 됐어요. 왜 꼴에. 그렇네. 아니 지금 징역 2년을 살다 나오신 분이 말이에요. 지금 누가 누구를 심판합니까? 그러게 아빠는 준비됐다에 입시 비리 범인데 아빠는 준비됐다. 근데 어처구니가 없어요 정말. 아하. 자 그래요. 하나하나 그렇습니다. 한번 그 지금 김용남 후보 관련한 여러 논란들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일단 그 대부업체 논란이 가장 뭐 요즘 핫하긴 한데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앞서 그 민경윤 위원장님의 인터뷰나 어제 그 묻고 더블러가를 보시면 네. 아 거기 너무 조회수 올려주기 싫은데 근데 거기를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너무 잘 정리가 돼 있는 면이 있고요. 네. 거기서 간단히 정리 드리면 네. 녹취록의 제공자가 이제 친누나라는 게 좀 이제 밝혀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이게 결국 녹음 경이나 그런 걸 보면 축적된 갈등, 가족사, 복잡한 가족사가 있는 것은 또 분명해 보여요. 그러니까 10년 전부터 이 녹취를 해온 것이고 일종의 유도신문 같은 것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또 저도 이제 뭐 그 밝혀진 사실을 근거로 이런저런 뭐 상상을 해보는 건데 네. 원래 김영남 후보 아버지 소유인데 동생과 동생 부인이 급여를 또 받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 가족 내에서는 갈등 양상이 좀 예측은 좀 되는 거죠. 예. 그 누나 입장에서는 옳기가 좀 미웠을 수도 있고요. 어허.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거기 그걸 토대로 볼 때 그 수익을 내가 먹는다. 이게 지금 녹취록에서 얘기가 제일 많이 되고 있는 건데 네. 일종의 누나를 달래려고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생하고 사이가 안 좋으니까. 동생 내가 먹는 거 아니고 내가 먹는 거니까. 아, 누나 좀 기다리세요. 그치. 그런 식의 얘기였을 수도 있고요. 사실은 녹취록이라는 게요. 네. 앞뒤 맥락과 그런 그럼. 전후 상황을 알지 못하면 네. 함부로 단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그 사실 법정에서 어떤 녹취록을 증거로 낼 때는 전문을 내라고 합니다. 그럼요. 전문을 내라고 해요. 왜냐하면은 앞뒤 맥락이 오해 혹은 누락될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을 진짜 정말 끝까지 귀찮게 했던 네. 그 소위 형수 욕설 그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욕설이 이제 거칠다고 싫어하시는 분이 많을 수 있습니다. 네. 저는 그것도 뭐 그런 존중은 합니다만 네. 어쨌든 그 전후 맥락상에서 네. 그쪽 가족이 자신의 이제 이재명 대통령 어머니한테 이제 심한 말을 험한 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거기에 이제 개빡이 쳐서 그렇게 얘기를 한 맥락도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언제나 그런 녹취록이라는 것 자체가 네. 전후 맥락을 필요로 한다는 그렇습니다. 얘기로 드리고 싶고 예. 저는 뭐 그런 그 진실 관계나 이런 거는 앞서 민경유 위원장이 많이 하셨으니까 네. 그런 얘기는 좀 해보고 싶어요. 정치인에게 도덕성이란 무엇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네. 저는 이제 마키아벨리를 좋아합니다. 이게 마키아벨리가 현대 군주론. 그렇죠. 네. 근대 정치학에서 인정받는 이유가 예. 그 군주론이라는 책이 처음 정치와 도덕을 좀 분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동안은 이제 종교적, 도덕성, 아. 윤리성 이게 정치의 전부였는데 예. 이제 그걸 분리했기 때문에 정치학이 사회과학으로 격상이 된 거죠. 근데 최근에 그 유권자들의 추세는 그 둘을 좀 분리하는 추세긴 합니다. 아. 꼭 착한 놈이 대통령 되는 게 정치를 하는 게 맞다라는 명제가 지금 깨지고 있는 편이긴 해요. 당장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도 네네. 하죠. 아니 네. 우리나라에서도 진영 불문하고 네. 전과의 개수로 대통령 후보가 당선되거나 탈락하지 않습니다. 뭐 그렇다면 내가 될 리가 없었겠지. 그렇죠. 아예 또 우리가 인정할 건 또 이재명 대통령 전과 있습니다. 예. 그런데 국민들이 너 능력을 보고 실용적 그 중도적 행보를 보고 또 선택을 한 것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막 무자르듯이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이제 한동훈 대표 같은 분들이 이제 맨날 그런 얘기를 해요. 네. 걸리면 가야 된다. 네. 뭐 법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데요. 저는 정치에서 그 명제는 전 통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걸리면 무조건 간다고 하면요. 네. 조국 후보는 출마를 하면 안 돼요. 그럼요. 그런 도덕성 문제는 뭐 입시 비리법인데 네. 아빠는 준비됐다. 네. 그걸 다시 출마하면 안 되죠. 그걸 기준으로라면. 예. 그런데 정치의 영역은 전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음. 이 정치에서는 유권자가 되게 여러 가지 맥락을 고려한 이 총화된 선택을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 그거를 너무 간단한 잣대로 판단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걸 지켜보시는 진보 지지층 분들에게 요청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잣대를 보수 진영에게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도 정당화가 된다. 아. 그런 얘기는 한번 꼭 드리고 예, 싶었고. 근데
누구를 상상하면 될까요? 뭐 갑자기 저 상상을 안 해봤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그 타 진영의 후보더라도 네. 도덕성만을 이유로 비토하진 마시고 음. 다른 노선적, 정치적 이유로 비토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완전 도덕성 문제니까 너는 무조건 아웃. 음. 이렇게 되면 그 우리 이쪽 진보 진영 후보 입장에서도 좀 도덕성은 아쉽지만 정말 이 사람 필요한 사람이야. 이런 경우에 주장을 못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조국당이 김용남 후보한테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남 후보 사실 지금 뭐 규명된 게 없어요. 뭐 잘못이 규명된 게 없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아이러니입니까? 범죄가 규명된 게 없어. 그러니까 만약 그 주장을 또 예. 어떤 그 30년간 수도승을 한 뭐 종교 지도자께서 예. 전과가 없는 분께서 하셨다면 네. 모르겠는데 네. 아빠는 준비됐다. 입시 비리로 지금 징역 2년이 나오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코미디죠. 사실. 네, 그것도 그렇지만 또 다른 조국 혁신당 국회의원 음주운전에 무면허 무면허에. 운전. 네. 그 뭐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쵸. 나 그런 얘기 하지 말자. 거기까지만. 안 해도 다 알아. 채팅창에 지금 다 얘기하고 있을 거야. 저는 그런 사생활로 건드리진 말자 예, 얘긴데. 예. 어쨌든 그동안 이제 도덕적 우위를 좀 이제 강조했던 진보 진영 입장에서는 진보 진영 지지층 입장에서 이제 새로운 유형의 어떤 고민을 맞이한 셈이라고 보고요. 저는 되게 건강하고 좀 실존적 고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동안 우리가 도덕으로 모든 걸 판단했던 시대에서 이제는 그 가중치를 어디에 더 두냐의 문제가 될 거예요. 도덕성의 기준으로만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이게 바로 이제, 정치인을. 정치인을 바라보지 말자. 이게 바로 조국 후보가 만든 뉴노멀입니다. 예. 이 파묘로. 예.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그런 단일한 단선적 기준으로 보면 김용민 PD님도 방송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치면. 나는 뭐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막말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막말, 그런 식으로 도덕성으로 예. 간단하게 사람을 평가하지 말자는 겁니다. 근데 그 막말도 도덕성과 연관돼 있습니까? 뭐 그걸 도덕성 평가를 하니까 사람들이. 근데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예. 그 막말도 사실 대본에 있었고 그때 엽기 분위기도 있었고 여러 맥락이 있다는 거 아무도 모르겠어. 내가 이렇게 홍보를 해드린다. 김갑수 그 문화평론가가 말씀하시기를 나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데 당시만 해도 노무현 대통령 초기만 해도 B급 문화의 전성기였고 실험기였어요. 그 카우친가 그 사람이 바지를 내렸잖아. 그거는 실험이라고 할 수 없어. 아니 그럴 정도로 사고야. 뭘 해도 된다라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뭐 그리고 지금 너무 잘 나가는 김구라 씨도 당시 뭐 어떤 발언 때문에 뭐 한번 이제 나락을 갔다 오시긴 했지만 네. 그 외에 수많은 발언들 편하게 했던 어떤 그 표현의 자유가 만발했던 시기가 있었어요. 네, 그래서 네. 김구라 황봉알의 시사대담 세대입니다 제가. 그러시구나. 렉스턴 황봉알이 그 도난 당한 거 보면서 배 잡고 웃으면서 컸던 청년입니다. 근데 그럴 때 얼마나 많은 욕이 있었고 소위 지금 기준으로 보면 막말로 치부할 수 있는 것들도 있어요. 근데 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김구라 씨를 무조건 뭐 윤리성이 완전 결여된 방송에 나와서는 안 될 이런 사람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런 종합적 맥락 그 평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싶고요. 네. 또 하나 이제 김용남 후보에 대해 성범죄 변호를 했다고 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요. 그거 하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요. 저는 이게 변호사가 어떤 범죄자든 변론받을 권리가 있는데 그 권리를 행사하려는 사람을 맞습니다. 돕는 게 그 사건을 가려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민주당 안에서 지금 형성된 소위 PC주의 문화가 만들어낸 악습입니다. PC주의 문화가. 그러니까 성범죄, 성과 관련된 무언가들은 되게 성역화하고 무엄한 것으로 취급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난 2024년 총선에서 조수진 변호사, 사실 지금 조국 혁신당 후보를 지지하는 것으로 추측되는 그 페이스북에서 막 팀 김어준은 확실해요. 그렇죠. 예. 그런 추측되는 분이지만 저는 그분이 그때 낙천된 것은 부당한 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당시 그때 이제 성범죄를 변호했다는 의혹으로 사실 뒤에 또 그런 것도 아닌 걸로 밝혀지기도 했는데 네. 어쨌든 그것만으로 되게 부적절한 것처럼 묘사해서 그분을 날렸었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건 헌법상 권리예요. 네. 누구든 변호받을 권리가 있는 거고요. 그럼요. 또 하나 1심 판결이 나기 전까지는 무죄 추정입니다. 플러스 변호사는 그때 의뢰가 왔을 때 이 사람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알 수 없습니다. 네. 그때 나는 이거 유죄일 것 같아서 안 한다? 그건 변호사가 아니죠. 그럼요. 그러니까 의사가 다친 사람이 왔는데 너는 보니까 지금 흉악범 같아. 나 안 고쳐. 이게 말이 됩니까? 그 전쟁 중에 그 의무병들이 총상 맞아서 쓰러진 사람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 치료했다고 넌 나쁜 새끼야.
이러는 거하고 마찬가지 아닌가요? 너는 정치를 하면 안 될 새끼야. 네. 이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예. 좀 근대 사법 체계와 완전히 배치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최근에 그 민주당 안에서 강북구청장 이승훈 변호사도 그런 과거 이력 때문에 공천을 날렸어요. 저는 이런 원칙이 없기 때문에 쓸데없는 논쟁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가 이런 말도 안 되는 이 스캔들을 만들어냈을까요? 이것도 역시 PC주의인가? 그러니까 PC주의가 만든 문화를 그때그때 정파에 따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이승훈 변호사가 제가 친청인지 친명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여러 얘기가 있습니다. 제가 말은 안 드리겠습니다. 근데 필요할 때는 이 PC주의의 칼을 써먹고 또 필요할 때는 모른 척하고 이런 게 반복되고 있는데 저는 아예, 원칙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예 써먹지 그렇죠. 말아야 해요. 그럼요. 예. 정답입니다. 그게. 예. 그래서 이런 그 악습들도 민주당이 이번에 한번 돌아봐야 된다. 네.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과거를 파묘해서 영원한 고통을 안겨주려는 방식. 사과문을 써도 사과문을 첨삭하고 또 사과해도 너 보니까 지금 눈빛이 사과하는 것 같지가 않아. 막 이러면서 끝까지 김용민 PD가 지금 그 피해자 아닙니까? 죽을 때까지 쫓아다니면서 아주 발목을 잡아요. 예. 사과도 했는데 다 10년, 20년 전인가 그거? 그게 자꾸 얘기해서 2004년 미안해요. 일이니까 22년 전. 22년 전. 네. 그때로 돌아가면 그 발언 합니까 안 합니까? 그때로 돌아가면 난 사실은 정치를 할 마음이 초도 없었던 사람인데 2012년에 뭐 거의 징발이 되다시피 했죠. 다들 징발한 사람들이 후회합니다만은 네. 다시 정치할 마음도 없고 네. 그 발언을 할 거냐고. 그 발언을 근데 내가 봤을 때 그런 발언이 뭐 아름다운 말은 물론 아니지만은 아니 나는 나름대로 그 미국의 이런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그 조금 더 격조 있고 좀 더 좀 풍자의 그 퀄리티를 높이는 방향으로 할 수는 있어도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수많은 어떤 스탠드업 코미디나 네. 그 우리 지금 정치 유튜브에서 네. 거의 거기에 육박하는 그 정도와 유사한 발언들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걸 어떤 식으로 정치적으로 외화시키고 공격하냐에 따라 이제 희비가 엇갈리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뭐 비의 영역을 맡으시고 있어요. 제 발언 중에 말도 안 되는 발언들이 있죠. 그 그쵸. 발언들이야 뭐 다시 나고 싶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미국의 그런 전쟁 범죄에 대한 그 비판은 뭐 그것까지 하지 말아야 된다. 뭐 그 생각은 하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 네. 저 되게 중요한 문제라고 보는데 네. 어떤 그런 풍자나 해악의 영역이라는 게 늘 그 선을 넘나드는 영역 안에 있어요. 네. 선에 가까이 갈수록 재밌는 거예요 원래. 네. 근데 그걸 넘을 때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면 의도가 내가 진짜 뭐 라이스를 레이프 하고 싶은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비판하고 풍자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그 의도가 그렇지 않았다면 뭐 과한 표현에 대한 사과도 하고 네. 그럼 다시 선 아래로 내려오고 그런 식으로 사회 문화의 어떤가 형성이 되는 건데 그냥 한번 잡으면 영원한 고통을 가해지는 거야. 이 얘기 제가 너무 오래 해서 만약에 미안해요. 또 정치할 일이 있다 그러면은 양복 차려 입고 미국에 가서 라이스 장관 집 앞에서 무릎을 꿇겠습니다. 네, 무릎을 꿇겠습니다. 집이 어디 주인지는 알아요? 이메일 주소는 내가 확보했어. 확보했어요? 이메일 주소는 내가 확보를 했어. 예. 그래요. 그래서 다시 정치할 일은 없을 거니까. 근데 어쨌든 이런 식의 예. 영원한 고통을 가하는 방식에 반대하고요. 네. 민주당도 좀 그런 원칙을 좀 확립했으면 좋겠습니다. 뉴 이재명 시대라면 기대하겠습니다.